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걸 입증할 문건을 SBS가 확보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건설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시나리오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성남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전투기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게 공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공군의 이런 입장을 바꾸도록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금융기관 인사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뇌물이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이 전무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가 시사 만화의 거장으로 알려진 박대동 작가가 후배 작가를 성추행하고 희롱했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성년자 단원들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극단 번자기의 조증윤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잇따르는 미투 폭로 속에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우 최일화 씨는 성추행 전력을 스스로 고백하고 모든 활동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 필요성을 직접 천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는데 평소 강조해온 핵 동결 후 폐기라는 2단계 해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6개 종목에서 17개 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이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은 북측 선수단과 눈물로 작별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났지만 여운과 감동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승부, 짜릿했던 순간을 다시 짚어봅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끝나서 그런지 조금은 허전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지난 17일 동안 평창에서 겨울 축제가 열리는 동안에도 SBS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용을 계속 취재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2롯데월드 건설 과정에 이명박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스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을 뒷받침해줄 취재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걸 입증할 결정적인 문건 내용을 SBS가 확보했다는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2롯데월드를 짓기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즉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첫 해인 지난 2008년 12월 15일 작성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보고서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 관리 방안이란 제목의 이 문건엔 3단계로 나눈 추진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1단계는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 문건 작성 당일인 12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어 2단계로 12월 19일부터 22일 사이 롯데가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행정협의조정위에 심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허가를 위한 시간표를 제시한 겁니다.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습니다. 지난해 7월 중순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됐다는 바로 그 MB정부 제2롯데월드 문건입니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특혜 의혹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청와대가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주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실제로 제2롯데월드 건설은 이렇게 청와대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습니다. 초고층 건물이 허가된다는 걸 전제로 이 정부와 롯데 사이에 사전에 비공개 협의도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1단계 12월 15일부터 16일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작성 문건에는 총리실 주도로 공군본부와 롯데물산 측이 부담 내용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자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후 제2롯데월드 건설은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2단계였던 서울시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재심상정 요청은 2008년 12월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3단계였던 555m 높이 제2롯데월드 건설 최종 결정은 이듬해 3월 31일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6월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달 전 추진 1단계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 내용이 마치 오랜 논의의 결과물인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실제 청와대 문건에도 공군과 롯데물산의 MOU 체결 추진 문구 뒤에 행정협의 조정 실무위 이전에 미리 마쳐야 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가 언론에 유출되면 억측 보도 등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은 철저히 유지하란 말도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재심의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2008년 12월 청와대 주도로 롯데 측과 주고받기식 합의가 성사된 걸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롯데의 수건 사업이던 제2롯데월드 건설이 번번이 좌절됐던 가장 큰 이유는 군의 반대였습니다. 자, 제2롯데월드와 성남 서울공항은 직선거리로 5.7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안전을 위해서 높이가 203m 이상인 건물은 들어설 수 없다는 게 공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는 각도상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제2롯데월드 건물이 장애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롯데의 555m짜리 초고층 건물 건설 계획은 20년 가까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군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활주로를 오른쪽으로 3도 정도 틀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또 빌딩 고도 제한 규정 역시 미국 연방항공청 규정이라서 국내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공군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꾼 배경엔 역시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공군은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기지의 활주로를 3도 전환했을 때 절차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같은 해 1월 17일 한 일간지는 동편 활주로 각도 조정은 참여정부에서 검토했다가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접은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 공군이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입니다. 2004년 6월 NSC 실무회의에서 활주로 방향 조정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대안으로 선정한 적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그게 그 말이라는 질책성 메모와 함께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은 2008년 새로 검토했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서편 활주로만 논의했고 동편 활주로는 논의한 적이 없는 것처럼 왜곡시킨 겁니다. 활주로를 좀 틀면은 좀 어떨까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때도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참여정부 시절에 트는 걸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는 큰 거짓말입니다. 청와대는 이전 정부와 다른 말을 해야 하는 공군을 위해 예상 질문과 답변까지 뽑았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한 군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됐느냐에는 공군 장병은 국익을 위한 정책 결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것이라는 답을, 공군 입장이 바뀐 배경에 외압이 없었는지에는 안보,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선의 해결 대안을 모색한 것이란 모범 답안지가 있었습니다. 제2롯데월드 반대로 경질됐다는 설이 돌았던 김은기 당시 공군 참모총장은 취재진에게 공군 수뇌부의 입장 선회 배경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제2롯데월드 불가는 모든 공군의 공통된 의견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그러면 올림픽 기간 이 내용 취재한 전병남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 관련돼서 의혹은 계속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 내용은 처음 저희가 확보한 건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가요? 네,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중순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넷 문건 중의 일부입니다. 현재
이 문건은 지금 국가기록원에 옮겨져서 보관이 되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해당 문건을 필사를 한 내용이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입수를 한 겁니다. 네. 이 문건의 의미를 이재정 의원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들어보시죠. 네. 모든 정부 부처를 가용 전력으로 삼아서 결국은 타임테이블을 제시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로 가기 위한 마지막 빈칸이 채워진 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쭉 이제 앞서 보도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건 사실 제일 다급한 건 롯데인데 왜 이렇게 이명박 당시 정부가 굳이 나서서 뭐 속된 말로 이렇게 총대를 메고 제2롯데월드 건설에 앞장섰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취재된 게 있나요? 그 청와대 문건 안에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한번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세계 경제 위기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침체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최근에 경제 문제로 대우나 건설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도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 이렇게 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의 수건도 풀어주고 네. 대우나 같은 대형 건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싶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거죠. 경제 위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특혜 시비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경제 전반적인 부분 살려보자 뭐 이런 뭐 그 당시에 판단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롯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반응이 궁금한데 뭐 좀 나온 게 있나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문건이 나온 것 자체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롯데 측은 관련 임원들이 이미 10년 전에 다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정부와 롯데 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비공식 회담에서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결국엔 관건이 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추가 취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내일 8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워낙 좀 파장이 클 수 있는 사안이니까 뭐 추가 취재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전병단 기자였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25일 17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딱 10년째 되는 날인 어제 아들 이시영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맞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검찰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금융기관 인사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의혹을 현재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데 사위인 이상주 전무를 통해서 그 돈이 넘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후엔 곧바로 이 전무를 검찰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모 인사로부터 금융기관장에 취업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위인 이 전무가 자금을 건네주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돈이 오고 갔다면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 전무에게도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돈을 받아 건넨 경위와 실제로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장녀의 남편으로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세운 청계재단의 이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검찰은 오늘 밤 늦게까지 이 전무를 조사하고 압수수색 자료들을 분석한 뒤 이 전무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형제와 아들, 처남과 조카에 이어 사위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기로 했던 이 3가지 가운데 이번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사 돈으로 고급 차량을 사서 타고 다녔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금고처럼 쓰였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윤나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다스 전직 직원 A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회사 돈으로 구입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우 전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차량이 낡았으니 회사 계좌에서 돈을 뽑아 차를 사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A씨는 현금으로 산 차량을 영포 빌딩으로 가져가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차량 기사에게 넘겼고 이 전 대통령의 낡은 개인 차량을 받아와 다스의 법인 차량으로 등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회사 돈이 이 전 대통령의 개인 돈처럼 쓰인 것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선 뒤에도 해당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관용차가 있었지만 횡선지가 확인되는 것을 우려해 개인적인 일에는 관용차 대신 이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를 16시간 동안 조사하고 오늘 새벽 돌려보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초가 유력했던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는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짐에 따라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발하는 성폭력 폭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술계와 대중문화계를 넘어서 이번에는 시사 만화의 거장인 박재동 화백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유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현직 웹툰 작가인 이태경 씨는 지난 2011년 결혼을 앞두고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선배이자 시사 만화의 거장으로 알려진 박재동 화백에게 주례를 부탁하려고 만났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반갑다 그러면서 제 허벅지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는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손이 들어오니까 손의 한 중간 정도까지 치마 아래로 다리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추행뿐 아니라 성희롱도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랑 해봤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내가 그러면 주례해주면 너는 어떻게 해줄 건데? 나랑 호텔에서 춤 한 번 춰줄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차마 후배한테는 할 수 없는 말까지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턱 아래쪽으로 이렇게. 혜경아,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너가 맛있게 생겼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건 직후 곧바로 따지지 못한 게 후회됐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도 저희가 나왔지만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미스러운 일인 거예요. 피해자 이 씨는 지난 2016년에서야 자신이 사파가로 참여한 한국만화가협회 공정노동행위 및 성폭력 사례집에 이런 피해 사실을 각색해서 알렸습니다. 그러자 박재동 화백이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례 내용이 자신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내가 제보한 것이냐고 거듭 캐묻기만 했습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본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뭐 가정인데 만약에 네가 그걸 썼다 그러면 그럼 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해보고. 박재동 화백은 SBS와의 통화에서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습니다. 나 그런 건 좀 기억이 없는데. 성희롱 할 생각도 없었고 내 기억에. 근데 우리가 그때 다 친하게 이렇게 막 지내고 격이 없이 막 이야기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요. 박 화백은 이뿐 아니라 지난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했습니다. 박 화백은 수업 도중 여자는 보통 비유하길 꽃이나 과일이랑 비슷한 면이 있다. 상큼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씨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박 화백은 3차례에 걸쳐 공개 사과해 파문을 겨우 가라앉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파장이 커지면서 피해자가 폭로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연극 배우협회 이사장이자 우리에게도 익숙한 얼굴인 중견 배우 최일화 씨가 자신의 과거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며 공식 사과한 겁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배우 최일화 씨는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인식을 통렬히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과 교수직은 물론 촬영 중인 드라마와 영화, 광고도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문이 나온 뒤 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와 자진 고백에 대한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미투 폭로에 가해자들이 철저히 침묵하던 초창기에서 변명과 회피가 중심인 형식적인 사과,
폭로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단계를 거쳐 폭로 전에 미리 고백하는 단계로 가해자들의 대응 양상이 변해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투가 잠시 처마 밑에서 기다리면 피해갈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제 가해자들도 빨리 이 문제를 인지하고 직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을 거다라고 하는 자기의 가해 경험을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난달 말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근 한 달 만에 일궈낸 성과입니다. SNS를 통해 성추행이 폭로된 유명 연출가 김성만 씨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대해 뼈아프게 사과한다고 밝혔고 국립극장장 후보에서도 탈락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의 한 극단 대표가 미성년자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성폭력 폭로가 이어진 뒤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체포된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현재 사회적으로 꽤 알려져 있는 사람들 위주로 19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청환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서울예술대학교 SNS 익명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7년 경남 김해의 한 극단에 들어갔다가 극단 대표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남지방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극단 번자기 대표 50살 조증윤 씨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12년 당시 16살, 18살이던 여자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입니다. 미투 운동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체포된 건 처음입니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현재 미투 운동과 관련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위주로 19명의 성범죄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체포된 조 씨를 비롯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민기 씨, 천주교 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선 정식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질밟는 행위는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에 대해선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오기 이미 2년 전에 문단 안에선 성폭력을 폭로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성폭력을 공론화했다는 성과가 분명 있긴 하지만 만약 그때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소설가 박범신 씨가 SNS를 통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때도 두려웠습니다. 문단 내 권력을 가진 유명 작가,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문단 내 성폭력 문구로 뭉쳤습니다. 이후 스승이자 가해자였던 예고 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젊은 여성 문인들은 피해자의 증언을 모은 책을 펴내며 이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계 핵심 인사들은 거리를 뒀습니다. 어느 자리 한두 번씩 다 해봤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남성 문인들 그런 사람들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주요 단체장에 성폭력 논란이 있는 인물이 선정되는 등 기성 권력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이러는 것뿐이지 조만간에 다시 남자판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인식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그 이후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학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공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이번 미투 전까진 검토만 반복했습니다. 신고 결과에 따른 그 제재가 문체부에서 있어야지 그 필요한 신고센터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공적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공적 지위를 박탈하거나 소수의 선배, 권위자가 검증 없이 전권을 휘두르는 구조를 바꿔놓지 못한다면 같은 문제는 또 되풀이될 겁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네, 이번에 성폭력 피해를 처음 폭로해서 큰 울림을 줬던 사람이 바로 서지현 검사입니다. 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지 28일 만입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과를 요구했던 서 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성추행 의혹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지만 검찰은 부당한 인사 개입 여부에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복성 인사 개입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서 검사는 2014년 여주지청 근무 당시 사무감사 지적을 받은 뒤 이듬해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에 이어 최근 안 전 검사장 아래에서 인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밤 늦게까지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일 동안의 평창 동계올림픽 대장정을 마친 우리 선수단이 오늘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다양한 종목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낸 우리 선수단에게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강릉 선수촌 앞에 모인 우리 선수단이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역대 최다인 6개 종목에서 17개의 메달을 따냈기에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만 좋게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 팀 전체적인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자 컬링 주장 김은정이 경기 중 수시로 동료 김영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번 올림픽 최대 유행어가 된 영미라는 구호를 외치며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술 마시면서 계속 제 건배사는 영미였습니다. 영미. 잔을 부딪힐 때마다.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은 계주에서 넘어진 걸 못내 아쉬워하며 다음 올림픽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계기로 좀 더 단단해질 것 같고 4년 뒤 베이징에서는 꼭 대한민국 남자 계주 금메달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올림픽 일정을 마무리한 우리 선수들은 짧은 휴식을 가진 뒤 종목별로 세계 선수권 대회 준비를 위해 다시 훈련에 나섭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종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컬링이지요. 은메달이란 값진 성적을 거둔 여자 컬링 대표팀은 올림픽 시작과 함께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오직 경기에만 집중했었는데 어제 휴대전화를 돌려받고서야 엄청난 인기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이정찬 기자가 만났습니다. 해단식에 참석한 주장 김은정은 대형 화면에 경기 영상이 나오자 금세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는데 되게 뜨거운 열정들이 되게 생각나는 것 같아서 모두들 고생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팀킴 열풍이었습니다. 각종 패러디가 넘쳤고 이젠 컬링 구호가 된 영미. 안경 선배 김은정을 응원하는 재치 있는 플래카드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동안 외부 접촉을 끊고 경기에만 집중했던 선수들은 어제 결승전이 끝난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고서야 그 열기를 느꼈습니다. 딱히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연락이 진짜 많이 와 있어가지고 처음엔 실감이 안 났는데 진짜 감동이었고 진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시아 컬링 최초의 올림픽 은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쓴 선수들은 이제 잠시 승부의 세계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네, 엄마가 경기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있었는데 그냥 오셔서 응원만 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그냥 가면은 엄마 제일 먼저 안아주고 싶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컬링의 묘미를 많은 사람에게 알린 게 가장 뿌듯했다는 팀은 다음 달 17일 세계선수권에 출전합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어젯밤 폐회식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은 새로운 지평을 연 대회였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평화올림픽이 이루어졌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드론으로 만든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이 평창 밤하늘을 뛰어다니자 함성이 터집니다. 빨간 하트로 변해 선수들과 관중에게 감사를 전하고 5아이의 작별 인사를 끝으로 17일을 밝힌 성화가 어둠 속에 사라집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창이 동계올림픽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ou have shown how sport brings people together. I can truly say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are the games of new horizons. 외국 언론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폐회식을 통해 한국이 기술 역량과 문화적 힘을 보여줬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로 평화를 꼽았습니다. 적자가 날 거라는 우려와 달리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개폐회식 예산은 686억 원, 베이징 올림픽 10분의 1 수준으로 저비용, 고감동을 실현했습니다. 선수들의 선전으로 전체 입장권의 약 91%가 팔려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적어도 균형 재정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흑자 재정으로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남북 선수단은 폐회식에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따로 들고 차례로 입장해 공동 입장했던 개회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돌아보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눈을 뗄 수 없었던 명승부, 짜릿했던 순간들을 유병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결승 길목에서 열린 숙명의 한일전. 7대7로 맞선 연장 11엔드, 마지막 스톤이 김은정의 손을 떠났고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우리 여자 컬링은 피말리는 연장전 끝에 일본을 꺾고 사상 첫 은메달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배추보이 이상호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이상호는 0.36초의 격차를 0.16초로 줄이더니 기어이 상대를 따라잡아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차이는 0.01초.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이상호는 한국 설상에 사상 첫 메달을 안겼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바이애슬론에서도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프랑스의 푸르카드와 독일의 시몬 셴프는 15km를 달리며 접전을 펼쳤는데 거의 동시에 발을 들이밀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승부는 비디오 판독 끝에 14cm를 앞선 푸르카드의 승리로 판명됐습니다.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봅슬레이 2인승에서 캐나다와 독일은 4차 시기 합계 3분 16초 86을 기록해 100분의 1초까지 똑같았습니다. 공동 금메달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9번째로 시상대 맨 위에 4명이 나란히 서는 진기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오늘 눈물로 작별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하며 친자매처럼 정이 들었는데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며 선수들은 더욱 아쉬워했습니다. 정연 기자가 전합니다. 선수촌을 떠나는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우리 선수들이 이른 아침부터 배웅을 나왔습니다. 선수들은 부둥켜 안고 손을 잡으며 아쉬워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설기만 했지만 같은 목표를 함께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북한 선수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면은 마음이 괜찮을 텐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훈련이 끝난 후 기념사진을 찍은 선수들은 어제 폐회식이 끝난 뒤엔 선수촌 안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조촐한 파티도 열었습니다.
다음에 평양 놀러 오라고, 놀러 오면 옥류관 냉면 100그릇씩 사준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머리 감독도 단일팀 지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The fact that we feel so strongly and so sad means that we did something really special. 오전 전패. 하지만 선수들에겐 경기 결과를 떠나 지난 우애를 나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네, 올림픽 폐회식이 열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을 만나 비핵화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여정이 왔을 때는 여건 조성 이런 말로 좀 애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승모 기자입니다. 어제 평창에서 북측 대표단을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면서 비핵화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동결 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비핵화 진전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협상 권한을 가진 통일전선부장이 상대인 만큼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다만 북측을 자극할 수 있어서 최종 단계인 핵 폐기까지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핵은 남북 간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해온 평소 북측 태도와 달리 김영철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나아가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자신들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고 말해 북측의 훈련 중단 요구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촉구한 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서도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북미가 하루빨리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본격적인 북미 대화 조율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김영철 일행은 오늘 숙소인 서울 워커힐 호텔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측 대표단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우리 측 인사들이 호텔로 직접 가서 만난 건데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만 나올 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아직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오늘 남북의 후속 대화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낮 12시 반부터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 장소는 북한 대표단이 머무는 서울 워커힐 호텔 1층 중식당. 국정원 직원들이 식당 앞에서 경비를 서긴 했지만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이 객실로 돌아갈 때까지 회동은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면담에 이은 두 번째 접촉인 만큼 비핵화 관련 좀 더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영철이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대화 용의가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중일러 이른바 한반도 주변 사강과의 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는 원론적 얘기만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영철의 파트너라고 밝혔던 서훈 국정원장도 북측 대표단과 만났을 걸로 추정되지만 면담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은 오늘 아침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북한 인사와 접촉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비핵화 첫걸음이 될지 지켜보자는 게 백악관 쪽의 반응입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나온 이방카는 환한 웃음으로 방한 일정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It was a wonderful first visit and just exciting and beautiful and I look forward to returning very, very soon. 북미 대화 관련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카는 방한 기간 내내 미국 대표팀 응원에 충실했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은 피했습니다. 어제 폐회식에서도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앞뒤로 앉았지만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북측과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고 오늘 남는 사람도 없이 모두 출국했습니다. 북미 대화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김영철 발언에 대해선
백악관에서 직접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지 지켜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진 않지만 비핵화 관련 조치를 재촉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이후에와 같은 전향적 조치를 할 경우 북미 대화가 곧 개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 포기는 없다는 북한과 제재는 계속하겠다는 미국이 일단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반 행적을 비롯해 미심쩍은 여러 정황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당시 청와대 재난상황 컨트롤타워였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현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이 당일 오전 9시 반에서 30분 늦은 오전 10시로 조작됐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로 명시돼 있던 위기관리 지침이 참사 발생 이후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 특검 조사에서 10시에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위기관리 지침 변경과 군댓글 수사 축소 지시 등의 혐의로 김 전 실장의 후임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소환합니다. 검찰은 두 안보실장 조사로 궁금증만 커졌던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반의 행적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새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9을 스페인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한층 강화해 문자보다 이미지에 익숙한 세대를 겨냥했는데 정체돼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갤럭시 S9이 내세운 최대 강점은 카메라 기능 향상입니다. 초당 960개 프레임을 촬영하는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은 일반 촬영으론 담기 어려웠던 순간의 움직임을 포착해냅니다. 여기에 AR, 즉 증강현실을 활용한 기능이 재미를 더합니다. Happy birthday, Mom!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 동영상을 찍고 SNS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mages are replacing words. The first smartphone built for the way you use your phone today. LG전자는 기존 V30 시리즈의 인공지능을 강화한 V30S 신Q를 선보였는데 역시 기술 혁신보단 사용자의 즐거움과 편의를 중시하는 최근 흐름이 반영됐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보급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성장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접어들어 올해 수요는 더 줄어들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고 값이 오르면서 교체 주기도 길어졌습니다. 중국의 후발업체들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가운데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폰이 국내 전자업체들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입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목숨이 달린 위험한 일을 떠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불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체에 부담이 생기면 제일 먼저 희생할 것을 강요받게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소에선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협력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을 되찾자며 모이는 겁니다.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빼앗긴 상여금 외쳐봅시다. 이들의 반발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 하청업체 120여 곳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주면서 연 500% 안팎의 상여금을 12달 월급에 포함해 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기본급을 거기에 맞춰 올리는 대신 이 상여금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통상임금을 깎는 거라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사인을 하라 하더라. 근데 사실은 그거 하기 싫으면 그만둬 봐야 돼. 여소가. 그래
해를 넘겨 이어지는 조선업 장기 불황 속에서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거나 직장을 떠나야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업체들은 과거에 받은 동의서 일부를 새로 받은 양 조작하는 등 불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원청업체 핑계를 대며 대놓고 노동자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제가 배우는 정말 11년을 11년. 이때까지 원청 협력사 대표 상대에서 이긴 회사가 한 명도 없어요. 왜? 대표가 원청을 못 이기기 때문에 자기가 적어요. 이에 대해 원청업체인 대우조선은 하청업체의 문제일 뿐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숨 걸린 위험한 일에 제일 먼저 내몰리는 하청 노동자들. 업계 불황에 따른 고통마저도 가장 먼저 떠안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성차별적인 내용은 많이 줄었지만 직업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직업의 호칭은 제각각입니다. 진료받는 분한테 뭐라고 불러요, 호칭을? 선생님. 교통정리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요. 빵집이나 떡집에 갔을 때 아줌마나 언니라고. 어느 과목에 주로? 국어나 도덕 같은 데서. 실제로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엔 특정 직업을 차별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1학년 국어 활동에선 직업을 소개하면서 미용사와 소방관을 존칭 없이 적었습니다. 반면 전문직인 의사는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붙여놨습니다. 2학년 교과서는 기자, 소방관과 달리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만 굳이 꽃집 아저씨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기가 교과서에서 봤던 차별적인 양상으로 그 직업을 인식하게 되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주변 인물로만 묘사하고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으로 여긴 점도 차별적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인권위는 내일 부처 관계자를 모아 토론회를 연 뒤 교육부에 정책 개선 권고를 할 방침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역대 최다인 27명의 태극 전사가 17개의 메달을 땄지만 그래도 100명이 넘는 선수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이들은 모두 축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0.01초를 줄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다 넘어져 무릎 인대가 손상되고 훈련 도중 어깨가 빠지고 연골이 찢어진 채 경기에 나섰다가 쓰러집니다. 그래도 한국 알파인 스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진통제를 맞아가며 모든 경기를 마쳤습니다. 6종목 전 종목에 출전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뿌듯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승선을 넘자마자 쓰러질 정도로 사력을 다하면서도 나흘 동안 70km 이상 설원을 달렸습니다. Makes me super excited and it just motivates me doing the race today, and definitely without that cheering I wouldn't have made it. 한국 최초의 에어리얼 선수라는 자부심으로 넘어져도 다시 날아올랐고 기분을 말로 표현하자면 못하는데 솔직히 너무나 행복했고 골절된 엄지손가락으로 꿈을 향해 얼음을 지쳤습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정말 잊지 못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아직은 미숙해도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갔고 메달을 못 따도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146명의 태극전사 모두가 평창의 주인공이었고 그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행복했습니다. So thanks for my parents to make me here, and my coach too, and like my team, and me. Thank you, everyone. SBS 김영렬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서 경기장 사후 활용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이었던 빙속과 하키 경기장은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부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철인 이승훈과 빙속여제 이상화가 역주를 펼친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1,300억 원을 들여 신축했습니다. 그 옆에는 백지선호의 땀과 눈물이 서린 하키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건설비는 역시 1,100억 원입니다. 오랜 논란 끝에 두 경기장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관리비를 누가 얼마만큼 낼지가 불투명합니다. 강원도는 슬라이딩 센터까지 포함하면 연간 운영 적자가 40억 원이나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아니면 쓸 일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좀 부담해라. 이런 것이 저희 요청이고요. 정부는 개최지인 강원도가 절반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되 어느 정도 비율로 지자체와 운영에 대한 부담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이 협의 중이라서. 환경단체로부터 산림훼손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정선 알파인 경기장도 구체적인 복원 계획과 비용 문제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지구촌 축제에 서막과 끝을 장식한 3만 5천석 규모의 개폐식장은 5천석만 남기고 철거하게 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올림픽 열기가 한창일 동안 남녘으로는 봄 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쁘게 피어난 이 홍매화 꽃처럼 남부지방으로는 이렇게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내일도 초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8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서부지방에서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겠는데요. 대구는 16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만큼 출근길은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모레는 한 차례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림픽에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박수를 받았고 오직 실력만 통할 뿐 반칙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오늘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